저는 57세의 에밀리입니다. 런던 외곽의 조용한 동네, 그림 같은 정원이 딸린 아름다운 집에서 남편 존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존은 유능한 외과 의사였지만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는 탓에 저에게는 늘 무심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명의 이방인 같았습니다. 결혼 전, 저는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셰익스피어와 워즈워스의 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문학이 주는 감동과 위로를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존과의 결혼 후 저는 그의 권유에 따라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며 의사인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에 수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무언가가, 제 삶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텅 빈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술 수업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예술에 대한 열정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림을 통해 잃어버린 제 자신을, 제 목소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존에게 말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미술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중년의 화가였던 그는 그 수업의 강사였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나이였고 저처럼 그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예술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그림을 칭찬해 주었고 잊고 있었던 저의 재능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런던 시내의 여러 전시회를 보러 다니고 공원에서 풍경을 그리며 예술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존은 제가 미술 수업에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중년 여성의 흔한 취미 생활 정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 편이 저에게는 더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데이비드 사이에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 혹은 예술적 동료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으니까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사라는 저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사라는 밝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로 이혼 후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내 마음 이해해. 존은 너무 무심했어. 하지만 위험한 길이라는 걸 명심해. 사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와의 만남은 저에게 잃어버린 줄 알았던 행복과 설렘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과 불안감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데이비드와의 만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어느새 갤러리, 공원, 카페를 넘어 호텔방에서 은밀한 만남을 갖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와의 시간은 마치 꿈처럼 달콤했고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 같았습니다. 그를 만날 때면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감정에 휩싸여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존에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기에 더욱 빠져들었고 그럴수록 존에게 느끼는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데이비드,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잊고 있었던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호텔 침대에 누워 데이비드의 품에 안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밀리,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는 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저와의 관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정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이중 생활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존은 여전히 저에게 무관심했지만 언젠가 이 모든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또한 데이비드를 향한 저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를 온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에게는 저 말고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으니까. 데이비드, 당신 부인에 대해 이야기해줘요. 그녀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 그녀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에게 무관심했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다시 이어붙일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 그의 말은 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쩌면 저와 존의 관계 역시 깨진 유리 조각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 말. 결국 저의 불안과 죄책감은 질투라는 추악한 감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아내에게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왜 그녀와 헤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울먹이며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데이비드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를 달래려고 애썼. 에밀리,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에게는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에게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갔고 그를 독점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당신은 결국 그녀를 선택할 거잖아요. 나에게는 당신과의 추억밖에 남지 않을 텐데 너무 불공평해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떼를 썼습니다. 데이비드는 지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 에밀리,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했던 감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그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서로에게 잠시나마 위안이 되어 주었을 뿐 그 이상은 될 수 없는 관계였. 데이비드,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당신을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저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후 저는 데이비드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만 더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에게는 미술 수업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그만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와의 이별은 마치 제 삶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동안 저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와의 추억이 떠올라 눈물로 베개를 적셔야 했.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저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캔버스에 저의 감정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저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고 잃어버린 저의 목소리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존과의 관계는 여전히 예전과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빴고 저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와의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저의 변화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 에밀리, 괜찮아. 그 사람과는 정말 끝났. 저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 사람과의 추억은 가슴 한구석에 소중히 간직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가야. 사라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에밀리. 내 곁에는 언제나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런던 외곽의 그 집에서 존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그림을 통해 제 자신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제 안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저는 데이비드를 떠올리. 그와 함께했던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들을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름답고도 슬픈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추억들을 캔버스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만남, 우리의 대화, 우리가 함께 보았던 풍경들을 색채와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그 과정은 저에게 고통스러운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저의 그림들을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데이비드와 제가 처음 만났던 그 미술 수업이 열리던 문화센터 근처였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예술가 특유의 자유롭고 깊은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그리움, 그리고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까지.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저와의 추억을 가슴 한구석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추억이 그의 예술 세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저의 그림은 예전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저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는 저의 변화를 조금은 눈치챈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에밀리, 당신 그림 참 좋더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존. 당신도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받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이제는 제가 그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저의 삶을 저의 목소리로 세상에 들려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저를 찾고 제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제 나이 57세.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잃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그저 흔한 불륜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소중한 경험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었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길고 길었던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캔버스 위에도, 그리고 삶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57세의 에밀리.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사라와 함께 시내에 있는 한 갤러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작품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그림은 템스 강변의 풍경을 그린 것이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데이비드와 함께 갔던 그 장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라, 저 그림 왠지 낯설지가 않아. 마치 데이비드와 함께 갔던 그곳 같. 저는 사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 왠지 그런 느낌이 드네. 작가 이름이 마이클 데이비드와 아는 사이일. 우리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갤러리 직원에게 작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직원은 마이클이라는 작가가 데이비드의 제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선생님께서 이 그림을 보시고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마이클 작가님께 큰 힘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직원의 말을 듣고 저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데이비드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존에게 데이비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존, 나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나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은 저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미처 몰랐어. 미안해, 에밀리. 당신에게 상처를 줘. 존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존, 나도 미안해요. 당신에게 솔직하지 못해서. 하지만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 그리고 당신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존은 저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존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는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존은 저에게 함께 미술관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좋아하는 그림, 나도 한번 보고 싶.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존, 정말 괜찮겠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함께 하고 싶어. 그리고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술관을 거닐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는 특히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모네의 그림을 좋아해.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그는 모네의 수련 앞에 서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습니다. 존, 당신 그렇게 그림을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당신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기분이.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부부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에밀리, 나 당신에게 고마운 게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존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저는 궁금한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아. 그동안 너무 일에만 얽매여 살았던 것 같아. 이제부터라도 당신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 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존, 나도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그 후 존은 저의 그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새로운 화실을 마련해 주었고, 제가 그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의 그림은 정말 훌륭해.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 그는 저의 그림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존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저의 마음을 그림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존, 당신을 그리고 싶어요. 괜찮겠어?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당신이 그려준다는데 영광. 저는 캔버스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그려나갔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주름, 그의 미소, 그 모든 것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존의 모습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에게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주 후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존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존, 당신의 초상화예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그는 그림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밀리, 정말 고마워요. 이건 내가 지금까지 받아본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존, 나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미술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존의 초상화와 그동안 그렸던 그림 몇 점을 출품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의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에밀리, 축하해요. 당신의 그림은 정말 훌륭했어요. 사라는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존도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나의 자랑이에요. 당신의 꿈을 응원할게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삶의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의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보세요. 저는 학생들에게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과거의 저처럼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림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그림을 그릴 용기를 얻었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저는 학생들에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희망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덧 저의 이야기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존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에밀리, 당신과 함께 늙어갈 수 있어서 행복해. 존은 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존,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앞으로도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굴곡진 삶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57세의 에밀리,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 이 사진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사진을 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저 때 당신은 정말 아름다웠어.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존도 멋있었어요. 특히 그 푸른색 셔츠가 잘 어울렸어요. 우리는 함께 사진첩을 넘기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에밀리,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존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에밀리. 우리 함께 노력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그곳으로. 에밀리, 우리 파리에 가요. 에펠탑 앞에서 당신에게 다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존은 저에게 로맨틱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에 기쁨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존,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샹젤리제 거리, 곳곳을 누비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에밀리, 사랑해요.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에펠탑 앞에서 존은 저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존, 나도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파리에서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밀리, 당신과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자주 여행 다녀요. 존은 저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존. 우리 함께 더 많은 추억 만들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저의 6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존은 저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에밀리, 생일 축하해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그는 저를 집 근처 작은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라를 비롯한 저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에밀리, 생일 축하해. 모두 저를 향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저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저는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밀리,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예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존은 저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존,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우리 남은 인생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저는 그의 품에 안겨 6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저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57세에 다시 찾은 행복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늘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